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한옥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1등이었죠, 원래. 제일 오래된 걸로 알았는데 몇십 년 전에 봉정사 극락전이 좀 더 오래됐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건축물, 이게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붕이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 팔짝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옆면이 보면은 열 팔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팔짝 지붕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팔짝 지붕의 곡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짝 지붕의 이 지붕 곡선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용마루선이 있죠. 이 용마루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곡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곡선. 직선이 없어요. 뭐 요즘 새로 지은 집들은 어쩌다 보면은 직선으로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곡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하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곡선이에요. 근데 이 곡선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은 새끼줄을 잡고 적당히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곡선이 있죠. 이게 수학에서는 현수곡선 그럽니다. 현수교 하는 말을 들어봤죠. 그런 그 다리를 놓을 때도 현수곡선을 이용해서 늘어지는 선을 이용해서 다리를 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수곡선이라고 하는 선은 사람이 잡고 있는 힘과 지구의 중력이 작용을 해서 합작해서 만든 선이에요. 그러니까 빨랫줄 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빨랫줄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곡선입니다. 인위적인 곡선이라기보다도 아주 자연적인 곡선이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곡선이 용마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을 가서 보시면은 어떤 데는 거의 직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데 가면 굉장히 곡선이 너무 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일본 집도 보면 거의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적당히 곡선이 된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내림마루, 요거 내림마루입니다. 그리고 요거 추녀마루, 또 처마의 곡선, 이런 모든 곡선들이 그냥 적당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현수곡선을 응용을 한 선들입니다. 현수곡선을 응용한 선들. 그래서 그런 선으로 지붕을 해놓으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기슭에 직선이 강한 집이, 용마루가 반듯하게 길다는 집이 있는 거하고 이런 집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붕 면도요. 요 면도 곡면입니다. 곡면. 그 좌우로도 곡면이에요. 좌우로도. 상하로도 곡면이고. 그래서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이 팔짝 지붕에는 직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 약간 곡선을 주어서 그 어떤 그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진짜로 수평으로 해놓으면은 양쪽이 처져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마다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착시. 그래서 뭐든지 아주 수직으로 딱 세워놓으면 위에가 벌어져 보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봐도 알 수 있어요. 수직으로 딱 해놓으면 위에가 벌어져 보이고요. 수평으로 딱 했는데 약간 처져 보입니다. 그래서 처져 보이는 것을 미리 약간 올려놓으면은 이게 사람 보기에 편안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평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곡선을 주는 것이 우리 건축의 특징이고, 그런 식으로 집을 지은 나라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쌍곡선이나 원 또는 다른 그 타원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축물에 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곡선을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 현수 곡선을 썼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가지붕은요, 이 현수 곡선에 반대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초가지붕을 보시면은 꼭 우리 뒷산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은 노년기의 산이 돼서요, 산이 되게 둥글둥글하죠. 부드럽습니다. 산세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둥글둥글한 산인데 왜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되냐면, 산이 조금씩 무너진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청년기에 산을 가진 나라에 가서 보면 산이 뾰족뾰족합니다. 근데 세월이 뭐 1, 2년,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만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무너지는 거 가지고 어떤 그 둥그스름하게 돼요. 그게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이 산이 무너져서 최종적으로 남는 선은 포물선이래요. 포물선만 남는다. 그래서 포물선은 또 어떤 성격의 선이냐면은 사람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 나오는 선이거든요. 사람의 힘이 작용을 했는데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서 나오는 선이 포물선이에요. 현수곡선하고 반대되는 선이지만 원리는 같아요. 수학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수곡선하고 포물선은 성격이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가지붕은 뒷산 닮았다, 결국은 포물선을 닮아간다. 꼭 초가지붕이 꼭 포물선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닮아가는 그런 느낌. 또 현수곡선은 또 다른 그런 지구의 중력과 연관된 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사람의 힘과 자연의 힘이 합작한 선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의 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지붕의 선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선이 아름답게 있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마의 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마의 선을 이렇게 곡선을 잡아주기 위해서는요, 요 밑에 석가래가 있거든요. 석가래가 있고 부연이 있는데 그 위에 옆으로 놓이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평고대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를 석가래 위에다 이렇게 그렇게 굵지 않은 나무예요. 3치에서 4치 정도 되는 나무를 한 15자 이상 된 나무를 올려놔야 돼요. 근데 그 나무는 휘어져야 돼요. 곡선이라 해야 돼요. 이 처마선에 따라서 이게 곡선이 됩니다. 근데 그 곡선의 나무가 어디 있나요? 그런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휘어서 잘라 놓으면은 나무가 부러집니다. 부러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는 나무를 제재를 해다가 미리미리 무거운 걸 올려놔 가지고 이게 휘어요. 미리미리 휘어요. 휘어서 저기에 맞게 휘어 가지고 여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를 거는. 그래서 석가래 걸고 나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평고대라는 걸 긴 나무를 옆으로 먼저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석가래를 밑에다 거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무를 휘는 것도 현수곡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원칙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착시 현상을 교정해 주는 걸로 또 있어요. 요 기둥 머리를 연결한 선, 요 선이 창방이라고 하는 그 부재인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창방하면 잘 모르시는 얘기지만 이 창방이라는 부재가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직선이 아니고 약간 곡선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곡선이 됐다는 얘기는 이쪽 기둥이 키가 좀 크다는 얘기예요. 양쪽 끝에 기둥이 키가 좀 커요. 그것을 우리말로 귀소슴 그럽니다. 귀소슴. 귀가 솟았다 이거죠. 그리고 양쪽 끝에 기둥이 안쪽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안쪽으로. 그걸 우리말로 안쏠림 그래요. 그걸 이제 또 우리말로 오금법 그렇게도 얘기해요. 오금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오금법을 써서 안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안쪽으로 기울게 하고 약간 솟게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곡선처럼 됐지만
이 착시 현상에 의해서 양쪽이 처져 보이는 현상이 없어지고 우회가 벌어지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소승법과 오금법을 써서 집을 짓는 나라도 지구상에서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들이 이런 집들이 큰 건 아니잖아요. 작은 집이고 뭐 자금성 이런 데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아주 어마어마한 웅장한 집은 아니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치밀하게 계산된 사람이 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아담하면서도 사람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이 집에 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기둥이 이제 배흘림 기둥이다. 그래서 배흘림 기둥의 기둥은 위에가 가늘게 하고 밑에는 가운데를 제일 굵게 하고 밑에 좀 가늘게 하는 건데요. 사람 시각에 또 착시 현상에서 위에가 똑같은 굵기는 위에가 굵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를 미리 가늘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만 비전문가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 집이 이쁘게 지어졌구나 이렇게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수평을 하면 집이 처져 보이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자금성도 저희가 가서 보면은 용마루, 태화과정 같은 용마루가 이렇게 처져 보이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집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 역시 그 부여의 무량사 극락전인데요. 보시면은 이 귀소슴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시 현상을 하고 용마루선이나 처마의 선이나 모든 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수곡선을 잘 활용한 그런 집인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런 집을 이제 이 공포가 많은 이런 집을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 이런 집을 다포집이라고 그래요. 다포집. 그래서 중요한 정각들은 대개 이런 탈작 지붕의 다포집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래 지어진 집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집이 부여 무량사 극락전입니다. 이 집이 그 강화 전등사 대웅전인데요. 이 집도 역시 그 지금 말씀드린 귀소슴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봐도 잘 여러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요 밑에 평방이 있고 창방이 있는데요. 이 창방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높으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소슴, 그런 안쏠림,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꾸며진 그런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쏠림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기둥을 약간 기울여지게 하지만 조선조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이런 자연목을 그대로 껍질만 벗긴 듯이 해서 기둥으로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둥뿐만이 아니고 대들보도 쓰죠. 임진왜란이란 전쟁에 한 7년 겪고 나니까 집이 너무 많이 소실이 됐어요. 새로 지을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도 좀 부족하게 되고요. 사람도 많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옛날 같으면 이런 기둥을 쓴 일이 없는데 이런 기둥을 쓰고, 더군다나 이런 기둥은 화목밖에 안 되는 그런 기둥 나무였어요. 근데 이걸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의 후기, 조선조 후기의 건축의 특징으로 이걸 자연목을 그대로 껍질만 벗겨서 이용하는 그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 집에는 이런 집이 단 한 채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집이 몇 채 안 되기도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집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자연목을 그대로 쓴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둥을 쓰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또 없어요, 아예. 그냥 자연목을 그대로 기둥으로 쓰는, 대들보로 쓰는 그런 나라는 본 일이 없어요. 다 다듬어서 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수 입장에서 보면요, 저런 나무를 쓰는 게 사실은 귀찮아요. 더 힘들어요. 다듬기도 힘들고, 뭐, 과정이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수는 별로 달갑지 않은데, 목수가 이걸 제안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목수가 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절이죠. 절이면은 절에서 주지 스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고, 주지 스님이 오케이 해야 될 거고, 주지 스님은 또 돈 되는 신도들이 오케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그 사람들이 다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 거지,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신도들이 좋아했다는 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을 좋아한다.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만큼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으로 조선조 후기에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걸 할 줄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안 했는데, 전쟁을 겪고 나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발생을 했고, 이것이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목을 걷다 보니까 약간 기울게 할 필요도 없이 자연히 기둥 자체가 이렇게 안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런 집도 있어요. 불에 화엄사에 가면 구층하면 암자가 있는데, 이 기둥이 사실 모과 나무예요. 근데 하나는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이렇게까지도 좀 극대화해서 쓰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들보인데요. 이 대들보가 약간 휘었죠. 약간 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휜 것도 전에는 안 썼어요. 근데 약간이라도 휘었어요. 약간 휘게 해서 휜 쪽이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 공간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우리나라 집이 좀 낮다 보니까 머리가 막 닿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간이 좀 넓어지고, 또 건축 구조 역학상으로 보면요, 이 휜 쪽이 위로 올라가면 힘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이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휜 기둥을 쓰는데, 뭐 이런 데도 다 휜 걸 썼잖아요. 다 휜 걸. 그래서 기둥만 쓴 게 아니고 이게 대들보도 쓰는데, 심한 경우 이런 집도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어디 소개를 하면서 춤추는 대들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한 일이 있어요. 요 집은 문화재로 지정된 집은 아니지만, 경상도 어디 산골짜기에 있던 집을 충청도 어디로 옮겨놨더라고요. 옮겨놨는데, 이런 그 아주 극단적으로 휜, 이거 목수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휜 나무를 그대로 건축에 잘 응용해서 쓴 나라, 다른 나라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건축입니다. 그런 걸로 좀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 이 선운사 만세로예요. 이 선운사 만세로 대들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건물 만세로 자체가 건물이 크기 때문에 대들보도 큰데,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휜 나무도 그냥 다 썼잖아요. 기둥도 두 개를 이어서 썼어요. 이어서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이어서 쓰고, 뭐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쓰는.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천장 잘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음미를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참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의 백성들의 마음씨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보셨고요. 여기 장덕궁 인정전인데요. 지붕 그 추녀마루에 이 잡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잡상. 물론 뭐 여러 가지 동물 형태 같은 게 올라 있으니까 그냥 뭐 이상한
동물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보고 뭐 거의 뭐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다른 이름, 엉뚱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규장각에 이 잡상을 그린 그림책이 있어요. 그래서 상화도 해가지고 11마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11마리가. 그래서 이름이 다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이 양반이 현장법사예요. 현장법사. 대당사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당사부. 당나라 현장리 스님이 인도 천축에 가서 불경을 구해오는 과정, 서유기하고 연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유기 그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줄줄이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이 손오공이에요. 그리고 사오정 저팔계, 그리고 뭐 천상갑, 이구룡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이름들로 이게 쭉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귀들에 사실은 손오공 뒤에 잡귀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유기를 보시면은 그 잡귀들이 막 현장법사를 잡아가기도 하고 뭐 납치도 하고 막 못 살게 방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손오공이가 나타나서 언제든 이걸 제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잡아오는데 현장법사가 앞에 데려오면은 현장법사가 그것을 교화를 해가지고 나쁜 그 잡귀를 좋은 잡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 있는 잡귀들은 이제 지금은 좋은 잡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운은 세요. 그러니까 다른 그 나쁜 잡귀들이 집에 얼씬도 못 한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잡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벽사를 의미하는 벽사. 벽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는 걸 벽사라고 그러죠. 귀신 쫓는 벽사 의미를 가지고 이 잡상들을 올립니다. 용마루에 추냐마루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용도 여러 가지 용이 여러 마리가 올라가는데요. 이 용은 그 뭐 능력이 많은 그런 근데 여기는 진짜 용이 아니고 사실은 이무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무기. 그래서 용의 아들들이 올라갑니다. 용의 아들. 용의 아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데 올라가기 좋아하는 그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처마 밑에 이게 철망이 보이죠. 요걸 부시 그렇게 부릅니다. 부시라고 부르는데 이 철망을 쳐놓은 건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철망을 안 쳐놓으면은 새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은 이 집을 그 새들이 그 배설물을 떨어뜨리는데 그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새가 아예 들어가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망을 쳐놓은 그런 경우가 왕의 그 궁궐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철망이 보시는 분에 다 요즘 만든 철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다 철망을 만들어 썼어요. 그래서 이 철망을 다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초가집 처마에 새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새가 처마에 집을 짓고 살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뱀이 따라 들어와요. 뱀이. 그 참새를 잡기로 하면 참새 알을 먹고 가는 그런 걸 저희가 어렸을 때도 봤거든요. 그래서 뱀이 집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처마에 새가 살면 안 돼요. 근데 궁궐에서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어떻든 그 새가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막아주는 것. 여러 다른 장치도 있어요. 다른 장치도 있는데 우선 그 철망, 부시라고 하는 철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룡사라고 하는 저런 장량에 있습니다. 화왕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죠. 그 관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절의 대웅전입니다. 이 석가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석가래는 이게 부채살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선자 석가래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부채살 석가래. 그래서 저 뒷뿌리는요, 여기 몸 중간쯤에서는 이제 석가래 붙었어요. 끝은 벌어져 있고요. 뒷뿌리는 삼각형으로 쫙 다듬어 가지고 뒷뿌리가 다 한 군데 몰립니다. 한 군데 모여요.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선자 석가래가 쭉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고대예요. 석가래에 올라간 서너치 각에 15자 이상 되는 긴 곡선의 평고대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추녀고요. 이게 사래, 이게 석가래고 부연. 그렇게 이제 부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런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부제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기둥하고 대들보 정도밖에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정기를 거치면서 우리 건축이 거의 다 이렇게 죽었고,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거의 일본 말로만 건축 용어가 쓰였어요. 현장에서. 우리말로 된 건축 용어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말로 쓰던 거 다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게 기둥, 대들보, 석가래 이런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추녀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추녀는. 그래서 이런 선자 석가래를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수들이 공부를 하면서 목수 일을 배우면서 이 선자 석가래를 제대로 깎아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은 도편수가 될 수가 없어요. 도편수라고 하는 것은 목수의 우두머리를 도편수 그러죠. 그런 목수의 우두머리 도편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자 석가래를 짜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현장 일을 하면서 목수 친구가 몇 사람 있어요. 혹은 거기 동갑내기인 친구가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큰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선자 석가래 짜는 건 이제 잘 짜죠. 그래도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딱 맞춰본 일이 없대요. 다 다듬어서 올려서 조립을 하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손을 봐야 된대요. 그만큼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에도 선자 석가래가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있지만 엉성해요. 우리나라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집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고 하는 거, 목수가 하는 거, 이걸 도편수의 권한이에요. 도편수가 아주 권한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붕을 구성하는 이런 선자 석가래 기법, 이것도 굉장히 우리 건축의 우수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현장에 가서 보시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위로 이렇게 곡선이 올라갔죠. 위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와요. 앞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3차원적인 곡선입니다. 그래서 요 낙숫물 떨어진 것이 바닥에 이렇게 흔적이 남죠. 그 선을 보시면은 선이 밖으로 휘어져나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녀는 상당히 길어야 되고 선자 석가래도 평석가래보다는 좀 긴 걸 써야 돼요. 그리고 굵은 걸 써야만 제대로 된 다듬기를 할 수가 있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이게 일본 집입니다. 일본 집은 선자 석가래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썼는데 근래 와서는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냥 이렇게 석가래가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부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매달려 있는 겁니다. 모양으로. 그러면 지붕을 어떻게 하느냐? 지붕을 뜯어보니까 속에 큰 나무가 지나가요. 큰 나무가 지나서 별도로 나무는 나무대로 해가지고 지붕을 형성해 놓고 모양을 내는, 밑에서 볼 때는 모양만 내는, 이게 일본의 석가래 거는 방식입니다.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게 선자 석가래를 제대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다가 이게 단절이 된 모양이에요. 옛날에 삼국시대 때 우리가 일본에 집을 지어준 게 있잖아요. 범용사 금당이나 또 여러 군데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 집을 지어주고 그런 기술을 전해줬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돼요. 어려우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같은 일본 집입니다. 교토의 청수사 3층 목탑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우리 그 선자 석가래 거는 게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다 이렇습니다. 일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하나 이제 유리한 게 뭐가 있냐면 좋은 나무가 많아요. 우리나라 집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육송이라고 보통 그러죠. 육송 중에서 특히 좋은 걸 홍송해서 춘향목 그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나무는 극히 생산이 적게 되는 거고, 이 보통은 이제 소나무를, 일반 소나무를 쓰는데, 일본은 기후 조건이 있어서 나이테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굵은 나무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목조 건축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토질이 우리하고 달라요. 풍토가 좀 다른 게.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일본의 풍토는 화산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알칼리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산성이 강하거든요. 알칼리성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 나무가 안 썩어요. 나무가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무를 그냥 노천에다가 몇 년 방치하면 그냥 폭삭 썩어버리잖아요, 나무가. 근데 일본은 안 썩어요. 사실 이 청수사의 큰 법당 앞마당이 나무 마당이에요. 나무로 마당을 만들어 놨어요. 몇백 년 가도 안 썩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목조 건축이 오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보신 대로 이 용마루선이 거의 직선이죠. 근데 양쪽이 좀 처져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정확하게 수평을 해요. 정확하게 수평을 합니다. 근데 사람 보는 눈은 착시 현상에서 양쪽 끝이 처져 보입니다. 우리처럼 살짝 곡선으로 해놓으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지붕선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집이야 아주 오래된 집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중국의 궁궐이나 이런 중요한 건축물들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양자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양자강 이북하고 이남하고 차이가 있어요. 양자강 이북은 거의 직선이고, 양자강 이남은 곡선이 강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용마루선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선자 짜는 법이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다. 여기도 지붕에 잡상 같은 게 올라가죠. 근데 우리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중국의 잡상이라고 안 하고 주수라고 해가지고 동물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그런 의미가 좀 다른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첨화선도 거의 직선입니다. 첨화선도 거의 직선. 이런 직선적인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곡선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공포 부분이 복잡하고 온 것은 이거는 공력만 들이면 돼요. 이건 힘이 공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기술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요 선자석가래 짜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건 상당히 세부적인 것이 돼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그 사람도 그냥 선자를 짜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은 그래도 선자가 있는데 일본은 아예 선자가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붕선 이런 거, 착시 현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조선 시대 우리나라 살림집하고 연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있는 선교장의 중문입니다. 이 문짝이 중문이에요. 대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게 안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면 안채고 이쪽으로 가면 사랑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벽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은 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벽을 내외벽 그렇게 불러요. 내외벽. 남녀가 내외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문에 들어선 사람이 바로 그냥 이 벽이 없으면은 안채가 들여다보이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외벽을 설치하는 그런 기법.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생겼어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외법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외벽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들어. 그래서 대문까지 두 칸이 되는 거예요. 두 칸. 이건 상당히 사대부집으로 큰 집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죠. 웬만한 집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큰 집에서는 이런 내벽을 한 중문간이 생겨요. 대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문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벽이 막는 거예요. 이 내벽을 설치한 건. 이 논산에 있는 윤중 선생 고택인데요. 윤중 선생이 굉장히 예하게 밝은 분입니다. 특히 예하게 밝은 그런 분이어서 이 행랑채 중문간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내외벽을 설치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이 양동마을의 서백당 그 집인데요. 사랑채 부분입니다. 안채로 들어간 통로가 이쪽에 있어요. 이 담장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조그마한 담을. 여기 사랑채 앞에 있는 이 남정네들이 이 담 때문에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외담 그럽니다. 내외담. 그래서 내외벽이 있고 내외담이 있고 그리고 또 내외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외문도 있고. 그래서 이 같은 사랑채지만 여인네들이 드나드는 통로 쪽을 살짝 가려 막아준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 집에서는 여기저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회덕의 그 동춘당인데요. 동춘고택인데요. 이 동춘고택은 그 송준길 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 송시열 선생하고 같은 그 시기에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인데 이게 사랑채고 이쪽이 안채예요.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또 담을 쳤어요. 담을 쳤는데 이 담도 그래서 우리가 내외담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채에서 뒷문을 열면 안채가 바로 보이는 것을 이 담으로 막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 담에 의지해서 굴뚝을 세웠어요. 굴뚝을. 이 굴뚝에 뭐가 무늬가 있죠. 이 무늬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태극입니다. 그리고 이게 팔괘가 했어요. 이 태극과 팔괘 이런 걸 그 굴뚝에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헌기와 갖다 쓰면 돼요. 헌기와 갖다. 그래서 이런 이건 철학적인 거잖아요. 동양 철학적인 것을 의미를 굴뚝에다가 살짝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안채를 드나드는 그 선비 주인 양반이 보고 한 마음에 되새기면서 다니는 공부를 하는 거죠. 일종. 그러니까 모든 그 행동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런 걸 보면서 다니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해덕에 가면은 지금은 대전 시내로 편입이라 옛날에는 내가 시골 동네였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됐더라고요. 도시화가 됐는데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하는 것들이 우리 옛집에는 상당히 많아요. 통영의 그 충렬사 이게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입니다. 충렬사 사당을 가서 보시면은 이 용마루인데요. 여기 팔괘가 들어가 있어요. 팔괘가.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시면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다 들어옵니다. 우리 문화는 자세히 봐야 된다. 제가 늘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시 보면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알고 보면은 좀 쉽게 들어오는데 모르고 보면은 그나마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8괴를 이렇게 했다. 그냥 해도 돼요. 또 돈이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건축 속에는 곳곳에 스며 있다. 남원의 광활루 유명하죠. 한옥이 온돌 플러스 마루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이 여기 온돌이 있습니다. 광활루에 온돌이. 아래 누하주는 이 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둥이 누하주가 좀 커요.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로. 정자는 누하주가 있어도 정자는 밑에가 좀 낮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인데 광안이라는 것은 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옛날에는 관하고 연관해가지고 뭐 춘향전하고도 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이 연못에는 섬이 3개가 있어요. 섬이 3개가. 그래서 섬 3개 이름이 하나는 봉래도, 하나는 방장도, 또 하나는 영주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봉래, 방장, 영주 하는 것은 산으로 하면은 삼신산이 돼요. 삼신산. 섬으로 하면 삼신도 그럽니다. 삼신산인데 봉래산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강산에 해당이 됩니다. 금강산. 그리고 방장산은 지리산입니다. 그리고 영주산은 한라산이에요. 영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다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정자를 했는데 이 섬 정자 이름이 방장정이에요. 방장정. 그래서 방장도를 상징하는 그런 섬이고요. 그래서 섬과 섬을 연결해서 다리를 놓고 그래서 광활루는 하나의 큰 조경을 상징하는 누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못에는 섬을 꼭 3개만 합니다. 4개를 절대 안 해요. 가다가 하나 하는 데는 있어요. 하나 하는 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3개. 그래서 꼭 삼신산을 표현합니다. 삼신산, 삼신도를 표현하는 것은 신선사상이죠. 신선사상.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전에 내려오는 사상, 단군이나 이런 것도 거의 신선으로 취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웅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신선 사상이 불교 이전부터 내려왔는데 그것이 그런 대로 우리 민가에는 또 건축에는 유지가 되고 있었다. 꼭 불교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이 경회로 연못입니다. 여기도 섬 2개가 보이죠. 근데 여기 이것도 섬이에요. 다리를 건너 들어가잖아요. 경회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경회로 안에도 섬이 3개가 있다. 저 뒤에 보면은 조그마한 정자까지 하나 있는데요. 이 하엽정이라고 하는 정자인데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낚시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만은 섬이 3개. 그래서 이 경회로 연못을 파서 나오는 흙을 철치를 하기 위해서 교태전 뒤에다가 아미산에서 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이죠. 연못을 파서 그걸로 산을 만들었다. 아미산은 유명한 그 정원을 만든 거죠. 교태전 후원을. 그런 식으로 경회로 연못에 흘러들어온 물은요. 여기서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샘이 하나 있어요. 샘이.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춘당 그 연못이 있죠. 거기 위에 향원정 있는 향원정 연못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흘러서 여기를 거쳐가지고 근정전 앞을 거쳐서 저기 삼청동에서 흘러나온 물로 합류해서 청계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회로 이 연못이 상당히 큰 연못으로 조선 초기부터 여기 작은 연못입니다만은 바위를 3개 갖다 놓은 작은 연못 바위를 3개. 그래서 이 연못은 청평사 그런 입구에 있는데 이 영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연못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물 들어오는 방법이 떨어지면 그 파문이 일어가지고 그림자가 안 생기니까 요 뒤에다가 작은 연못을 만들어서 스며들어오게 그렇게 해놨어요. 몰랐어요. 근데 한 20여 년 전에 발굴해서 나온 그 연못의 형태가 발견이 된 청평사가 굉장히 그 유명한 옛날에 고려 때 번성했던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